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조선의 괴담. 1. 조선시대 뱃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속설 중에 임산부가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도 미신이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물속에서 임산부가 물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느끼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화를 내면서 큰 비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배를 빠뜨리려 한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은 많았다. 그래서 항해하는 도중에 위험한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게 되면 뱃사람들은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임산부가 없는지 확인하곤 했고, 만약 임산부가 발견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식을 갖춘 선비들은 이러한 행동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모두 한뜻으로 임산부를 탓하며 몰아붙이기 마련이었고, 그러다 보면 배에 탄 임산부는 몰린 끝에 물에 뛰어들어 익사하곤 했다. 간혹 임산부가 없을 때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배를 탄 여자를 아무나 임신했다고 몰아붙여서 바다에 내던져 버리는 일도 있었다. 1. 1498년 사망한 이륙은 광주에 사는 80세가 넘은 한 노인이 평생을 살면서 본 가장 이상한 것 두 가지를 듣고 기록에 남겨놓았다. 남해에서 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노인은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 남해 해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람은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어서 바닷가에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이튿날이 되어 낮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죽은 사람의 살이 점차 썩기 시작했는데 썩은 살이 점차로 웅크러들더니 점점 모양이 미끌거리는 이상한 작은 덩어리들로 변해갔다. 곧 이 죽은 사람은 온몸이 수없이 많은 개구리로 변하게 되었다. 이 수많은 개구리들은 죽은 사람의 옷에서부터 튀어나와서 팔딱팔딱 뛰더니 점차 바다를 향해 갔다. 개구리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자 다리를 몸속에 집어넣고 꽁무니에서 꼬리가 돋아나는 듯 하더니 모두 평범한 물고기 모양으로 변했다. 잠깐 사이에 물고기들은 모두 헤엄쳐서 바다 어디론가 사라져갔고 해변에는 죽은 사람의 텅 빈 옷가지만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3. 1700년대 중반 홍인하는 전라도의 감사로 부임한 홍인하의 이야기다. 이 무렵 홍인하는 해괴한 취미를 개발했는데 그것은 기생들의 음악을 듣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평을 하는 것이었다. 우선 홍인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음악에 재주가 많은 기생을 찾아다녔다. 마음에 드는 기생을 찾으면 홍인하는 그 기생을 데려와 음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홍인하는 기생이 죄인에게 형벌을 가할 때 쓰는 형구들을 뜰 한쪽에 늘어놓은 채로 노래하거나 악기를 다루게 했다. 홍인하는 유심히 음악을 듣고 기생의 모습을 보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그 흥취를 즐겼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고 나면 홍인하는 기생을 붙잡아 놓고 음악에서 부족한 점과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지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 하나하나마다 죄값을 매겨서 여러 가지 매를 때리는 도구로 기생을 때린다. 기생은 몸을 다치게 되므로 괴로워하는데 홍인하는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해서 음악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다 이야기하게 되면 기생은 피투성이가 되어 괴로워하게 되고 홍인하는 자신이 좋아하는 기생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면 그제서야 통쾌하다는 느낌을 느끼면서 껄껄거리며 웃고는 시원하다고 여겼다. 이 이야기는 청성잡기에 간략히 소개된 이야기이다. 두 번째 이야기. 벽의 낙서.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다. 거기서 당연하다는 듯 화제에 올랐던 우리 사이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한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3층짜리 건물이었다. 꼭대기인 3층은 1, 2학년 교실, 2층은 3, 4학년 교실, 가장 낮은 1층은 5, 6학년 교실이었다. 다른 학교에 다녔던 사촌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랐던 걸로 봐서는 우리 학교가 좀 특이했던 것 같다. 건물 자체는 콘크리트로 지어진 좀 오래되어 보이는 것이었다. 복도벽 같은 곳은 때가 타서 어린 마음에도 더럽다고 느꼈던 기억이 난다. 그런데 묘하게도 1층에서 6학년 2반 교실 앞 복도만은 벽이 깨끗하게 칠해져 있었다. 6학년이 될 때까지는 알아차리지도 못하던 것이었다. 저학년일 때는 무서워서 1층에는 얼씬도 못했었으니 당연한 거긴 하지만 원래 콘크리트 벽과 비슷한 색의 페인트가 바로 옆 6학년 1반과 6학년 3반에는 제대로 칠해져 있었는데 6학년 2반 앞 복도만 눈에 띄게 깨끗했다. 어느 날 그 하얗게 칠해진 벽 끄트머리 북은 6학년 3반 쪽 복도 벽을 무심코 봤다. 거기에는 희미하게 연필로
여기 라고 쓰여 있었다. 여기라고 써져 있는 곳을 따라가봐야 딱히 특별할 거 없는 그냥 벽이다. 그 무렵 학교에서는 이곳저곳에 낙서를 하는 게 유행이었다. 왼쪽으로 5걸음, 곧바로 8걸음 위를 바라봐, 오른쪽을 바라봐. 같이 적고 그걸 따라 나아가는 게임 같은 것 말이다. 그랬기에 여기라는 낙서 또한 그런 것의 일종이라 여기고 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다. 2주일 정도 지났을까? 친구 Y가 복도로 나를 불렀다. 가보니 복도 벽, 여기에 화살표 끝에 푸른 얼룩이 떠올라 있었다. 5cm 정도의 작은 크기였지만 정확히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였기에 나와 Y는 굉장하다. 엄청 신기하네. 하고 수군거렸다. 다음날 학교에 와보니 그 얼룩은 갑작스럽게 2배 정도 크기가 되어 있었다. 이미 여기라고 적힌 글자 부분까지 드러나 글자 또한 보이지 않았다. 얼룩의 모양은 어쩐지 사람 손바닥 같은 느낌이었다. 그쯤 되니 다른 아이들도 그 얼룩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생긴 것도 손바닥 모양이니 순식간에 저주의 얼룩이니 하는 이름으로 소문이 퍼졌다. 그 이야기가 선생님 귀에도 들어간 것인지 그날 종례 시간에는 단순한 얼룩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며 반쯤 강제적으로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주말이 지나고 학교에 가니 놀랍게도 복도 벽에 얼룩이 있던 부분이 통째로 벗겨져 떨어져 있었다. 게다가 그곳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길고 얇은 균열이라고 할까 금이가 있었다. 내가 교실에 왔을 때는 이미 복도에 몇 명의 아이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조례 시간이 되어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 반과 양 옆반 아이들이 모여 난리도 아니었다. 이 뒤에 무언가 있는 거야. 시체가 묻혀 있을 거야. 라는 말까지 나오더니 같은 반 친구인 K라는 녀석이 커터칼로 그 금을 긁어내려 했다. 딱 그 순간 선생님이 오셔서 K는 엄청 혼났다. 미안한 일이지만 나는 모른 채 하고 교실에 앉아 있었다. 점심시간에 K가 질리지도 않았는지 아침에 하던 거 계속해보자 하고 말을 걸어왔다. 벽을 긁어내는 걸 계속하자는 거였다. 나는 혼날게 무서워서 싫어 라고 대답했지만 K는 여기 좀 봐 라며 나를 이끌었다. 얼룩이 벗겨진 벽에는 색이 다른 부분이 보였다. 회색 벽에 검고 붉은 선으로 횡단보도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는 게 벗겨진 부분 사이로 보였다. 계속하면 뭐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아? K의 말이었다. K는 커터칼을 들고 벗겨진 벽 부분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재미있다는 듯 페인트 칠을 벗겨나간다. 그러자 그 안에서 반이라는 글자가 나왔다. 아까 횡단보도처럼 보였던 건 반의 오른쪽 부분이었던 것이다. 더 긁어나가면 뭔가 쓰여 있을 거라는 게 확실했다. 남자 중 반은 같이 달려들어 벽 페인트를 벗기기 시작했다. 컴포스 바늘을 쓰는 놈도 있고 자로 긁어대는 놈도 있고 조각칼을 가져온 녀석까지 있었다. 나는 뒤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다. 대개 이런 경우 벽 뒤에서 시체가 나오거나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고 부적이 잔뜩 붙여져 있다는 등 당시에도 그런 무서운 이야기는 몇 개 알고 있었다. 과연 이 벽 너머에도 그런 게 있을까 하는 두근거림과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되나 하는 조바심에 심장이 꽉 조여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반도 지나지 않아 벽의 페인트는 금세 다 벗겨졌다. 안에서 나온 것은 귀신도 뭣도 아닌 아이들이 그린 것 같은 그림이었다. 헤이스의 2년, 1990년, 6학년 2반이라고 쓰여 있었다. 당시 졸업생이 그린 거겠지. 30명 정도의 남자와 여자, 캐리커처가 단체 사진처럼 나란히 그려져 있었다. 다만 이상하게도 그 얼굴 하나하나에는 모두 붉은 페인트로 가위표가 쳐져 있었다. 특히 윗단 오른쪽에서 세 번째에 있는 아이는 가위표를 넘어 아예 붉은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그 아래 적혀 있었을 이름 또한 조각칼 같은 것으로 긁혀서 읽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선생님한테 혼날 것이라 생각해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5교시가 되어 선생님이 오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좋아, 5교시는 체육관에서 자습이다. 가방에 교과서 다 넣고 5교시가 끝나면 다들 집에 가도록 하렴. 청소도 안 해도 되니까 교실로 돌아오지 말고 그대로 집에 가. 다음날 학교에 오니 1층 교실은 모두 출입 금지로 바뀌어 있었다. 우리는 급히 지은 가건물에서 나머지 6학년을 보내야만 했다. 얼마 전 졸업 후 13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었는데 당연히 그 사건이 화제에 올랐다.
당시 담임 선생님도 오셨었기에 선생님, 그 일 기억나시죠? 무슨 일이었던 거예요? 하고 물어봤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런 일이 있었니? 기억이 안 나는구나. 하고 시치미를 딱 댈 뿐이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집착. 골든위크의 손자들이 뒤성하지 않아 외로우셨던지 할머니와 통화 도중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무언가에 집착을 보이곤 한단다. 그 대상은 물, 불, 돌 셋으로 나뉘고 주로 남자한테서 자주 나타난다고 한다. 각각 위험이 있기에 아이가 무엇에 집착을 보이는지 알아두기 위해서라도 시골에서 생활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개 중 가장 위험한 것이 물에 집착하는 아이라고 한다. 그런 아이들은 아무 때나 강 같은 데로 놀러 간다. 이유 하나 없이 이끌린다고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모른다. 나는 계류 낚시를 좋아해서 자주 강을 찾곤 했는데 어릴 적에는 할머니에게 자주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혼자서는 가지 말라고 말이다. 다만 물고기 구워 먹으려 소나무 가지나 라이터, 소금 같은 걸 가지고 다니고 이야기도 자주 나누다 보니 나중에는 할머니도 이해해 주셨다. 내가 흥미있는 건 물이 아니라 물고기 쪽이고 굳이 분류하자면 불을 좋아하는 쪽이라고 한다. 오컬트 쪽이라기보다는 통계적이고 현실적으로 물을 좋아하는 아이는 그만큼 익사하는 비율도 높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집착하는 아이에게서는 눈을 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낚시를 하는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변에 서서 낚싯줄을 내리고 수면을 보고 있자면 멍하니 정신을 놓을 때가 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발밑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놀랄 만큼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뒤섞여 있던 기분이 든다. 어쩌면 그런 시간이 위험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불에 집착하는 건 가장 파악하기 힘든 성향이라고 한다. 대개 숨어서 담배를 피운다던가 하는 쪽으로 발산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자신이 불을 보고 싶은 것인지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하는 것인지 자각하지 못한다고 한다. 스스로가 불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건 대개 혼자 있다 무의미한 불장난을 할 경우라고 한다. 나는 완전히 이쪽 성향이라 초등학교 때 아무 이유 없이 라이터를 갖고 싶어 했었다. 터보 라이터나 오일 매치 같은 불 피우는 도구들을 이래저래 사 모으기도 했다. 라이터가 좋아서 그런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와서 돌아보면 불에 매료되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아이들은 종종 불장난하다 집을 태워먹곤 한단다. 하지만 스스로가 불 근처에 있다 보니 의외로 불이 나도 위험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가장 먼저 도망칠 테니 말이다. 귀찮은 건 거짓말까지 해버리는 경우다. 스스로가 일으킨 화제지만 도망치는 사이 거짓말을 지어내서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불을 낸 적은 없지만 돌에 집착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종종 밖에서 돌을 주워오는 아이들이 해당된다. 내 친구 중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지만 그게 무슨 재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게 가장 오컬트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할머니 말에 따르면 사람과 인연에 관련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게 언제 어떤 불행을 가져올지는 전혀 모르니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적당히 주의를 주면 평범한 돌은 주워오지 않겠지만 가끔 돌 중에 딱 파장이 맞는 게 있다고 한다. 그 돌에 흥미를 가지게 된 시점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아이들은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먼저 앵마기를 해두던가 어디 보이던가 해야 한단다. 딱히 체험이나 귀신 이야기 같은 건 아니지만 어떤지 계속 기억하게 되는 이야기라 적어본다. 꽤 맞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 네 번째 이야기, 부동산. 엊그제 있었던 일이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 입지는 나쁘지 않지만 꽤 오래돼서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데다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다. 결국 아내와 상의한 끝에 집을 팔기로 했다. 다행히 유품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업체로부터 광고와 명함이 들어왔기에 그중 몇 곳에 전화를 했다. 결과적으로는 4개 회사에서 위탁 및 매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게 되었다. 그중 세 번째 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였다. 요즘 느낌 나고 세련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이 왔다. 시원시원하게 말하고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제시된 매입 금액이 이전 2개 회사에 비해 1,000만 원 가까이 높았다. 나도 아내도 이 회사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을 꺼냈더니 각 방에 사진을 찍을 수 있겠냐고 물어왔기에 흔쾌히 허락했다. 내가 대동하여 다시 각 방을 안내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불관 옆에 있는 다다미 8장 정도의 작은 방 문을 열고 안으로
청년을 안내하는 순간이었다.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로 갑작스럽게 가위가 눌렸다. 가위 눌림 자체는 몇 번 겪은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것도 맨정신에 겪는 건 처음이었다. 순간 뭔가 위독한 증세는 아닌가 당황하고 있는데 바로 귓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가 흐려 분명치 않았기에 소리가 큰 것에 비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웠다. 마치 괴로워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렸다. 아무래도 눈알만은 힘겹게 움직일 수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향해 시선을 돌리면 위험할 것 같았다. 귓가 쪽을 외면하고 방 안을 보자 등을 보이고 뭔가를 적고 있는 청년의 등이 보였다. 그리고 거기에 갈색의 곱슬머리를 하고 묘하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소름 끼치는 일인데 그 여자는 이상하게 목이 길었다. 40cm 정도는 좋게 됐을까? 등을 보이고 있는데 얼굴만은 나를 바라보며 눈알을 카멜레온처럼 대굴대굴 바삐 굴리고 있었다. 너무나도 현실감 없는 광경에 무섭다기보다도 어안이 벙벙한 채 그걸 보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이 나를 바라본 순간 그것은 사라지고 거의 동시에 가위도 풀렸다. 그 지경이니 집을 더 보여줄 수도 없고 그저 몸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요. 하고 변명을 하며 돌아가자고 부탁했다. 그 후 본 것도 있고 마음에 걸려서 그 청년이 일하는 회사에 대해 좀 찾아봤다. 그런데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것은 한평뿐. 당연히 오늘 아침 일찍 그 회사에는 팔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하는 전화를 걸었다. 청년이 이쪽을 돌아본 순간 명확하게 괴로워해라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던 것이다. 아마 그 청년, 어쩌면 그 회사 전체가 이것저것 나쁜 일들을 저질러 온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계속 이어져 결국 지금까지 잠도 못 자다 투고하는 것이다. 5번째 이야기. 뒷산의 버섯. 우리 동네는 시골이라 철이 되면 뒷산의 버섯을 따러 간다. 초등학생 무렵에는 버섯이 많이 나는 곳을 할아버지에게 배우며 둘이 함께 다녔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고서는 혼자 다니거나 친구랑 다니거나 했다. 그날은 일요일이라 친구랑 둘이서 같이 뒷산을 찾았다. 순조롭게 이것저것 딴 뒤 슬슬 돌아갈까 싶던 때였다.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뭇가지에 다리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그때도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친구는 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따라서 위를 봤다. 목을 맨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둘이나. 너무 놀라면 소리조차 지르지 못한다는 걸 그때 느꼈다. 나는 뒷걸음질 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패닉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보고 있자니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이라는 걸 깨달았다. 장난치고는 너무 심하네. 하고 화를 내며 친구와 산을 내려왔다. 나와 친구는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우리가 본 것을 전했다. 곧 접사다리와 손도끼, 전지가위를 가지고 셋이서 다시 마네킹을 치우러 왔다. 아버지가 접사다리에 오르고 나와 친구는 접사다리를 붙잡고 지탱했다. 아버지는 솜씨 좋게 마네킹의 목에 감긴 로프를 잘라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이런 건 어서 버려버리자고 셋이서 우리 집 헛간으로 옮겨왔다. 그대로 버렸다가는 또 누가 오해할지도 모르니까 가능한 한 사람같이 안 보이도록 산산조각 나게 부숴버릴 생각이었다. 마네킹이 입은 허름한 옷을 벗겼다. 마네킹의 배에는 빨간 페인트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은 죽는다. 그걸 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또 하나 여자 원피스를 입혀놓은 마네킹의 옷을 벗겼다. 역시나 그 마네킹의 배에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 이 마네킹을 내린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 아버지는 굳어버린 나와 친구를 달래며 가서 주스라도 좀 사오거라 하며 억간에서 내보내셨다. 그 사이 아버지는 혼자 마네킹 둘을 산산조각 낸 뒤 버리셨다. 그 이후 나와 아버지, 친구에게 그 사건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 되었다. 말을 꺼내기조차 꺼림칙해서 글로 남기는 것이지만 가장 사랑하는 이가 죽는다라고 쓰여있는 걸 보자 너무나도 괴로웠었다. 6번째 이야기. 각성.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만 해도 나보다도 멍청한 녀석이 있었다. 그런데 가을쯤 되니까 갑자기 각성을 하는 게 아닌가. 기분 나쁠 정도로 머리가 좋아진 것이다. 같은 농구부였던 친구인데 공부뿐 아니라 운동에서도 어느 날을 기점으로 뭔가 뒤바뀐 것 마냥 엄청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3학년이라 이미 은퇴한 시점이라 농구 쪽에서는 별 의미가 없었지만
본인 스스로도 꺼림칙해하며 우주인한테 계절어도 당한 건가?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할 정도였다. 녀석은 뭔가 생각한 게 있었는지 가을 지나갈 무렵에야 나랑 같이 진학할 예정이다. 다른 현 사립대학에서 지역 국립대학으로 지망을 바꿨다. 들어가기 만만치 않은 곳이었지만 한 방에 합격했다.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그 녀석은 웃으면서 뭔가 무서운데 라고 말했었다. 나는 예정대로 다른 연의 대학교에 진학했기에 최근 1년간은 그 녀석과 잘 만나질 못했었다. 그리고 지난주 그 녀석의 부고가 전해왔다. 1년 전까지는 아픈 데라곤 하나도 없던 녀석이었는데 사인은 신부전이었다. 원인 불명이라고 한다. 소파인지 의자인지에 앉아 웅크리고 있었다고 한다. 가족이 아침밥 먹으라고 깨우려고 했는데 일어나질 않았단다. 괴로워하는 표정 같은 것도 없었고 그저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대학에 들어가고서도 그 녀석의 각성 비스름한 건 대단했던 모양이다. 이런저런 상도 잔뜩 받았다고 한다. 그 상금과 아르바이트 하면서 모아뒀던 돈 같은 걸 전부 남기고 가는 바람에 고작 20살이었던 주제에 유산 상속까지 이루어졌다. 어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야구 배트와 앰프를 받았다. 그런 걸 전부 기록해 둔 유서 같은 게 있었으니까. 친구가 생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쩐지 기분 나빴다. 혹시 자살은 아닌지 의심받기도 했지만 아무리 조사해봐도 자연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고 한다. 내가 모아둔 돈은 여동생이 학비로 써주길이라니. 보통 갓 대학에 들어간 20살짜리가 써둘 일일까. 자연사로 세상을 떠났는데 어쩐지 무척 두렵다. 그 녀석 왜 죽어버린 걸까?